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학과 시험 강의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김선철입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 참 많이 보이시죠? 70년대에 40만 대밖에 안 되던 자동차가 2005년 1월에는 무려 1,40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100배 이상의 증가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자동차를 모는 데는 필요한 자격이 요구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알고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집에 옆에 계시는 분들은 과연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면허증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증을 저와 함께 과연 올바른 학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진행될 도전 운전면허 학과 시험은 총 5회에 걸치는 이론 강의와 15회에 걸치는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법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자세와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로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법규를 지키고 다니는 분들이 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법 중에서 이런 일반적인 생활 법규는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지만 이 도로교통법규만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상에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에 나가보시면 자동차, 사람, 그 다음에 도로 이렇게 세 가지들이 이루어져서 도로의 교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도로교통의 3대 요사라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모든 교통에 사용되는 이런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하죠. 자, 그럼 제가 칠판에 세 가지의 도로를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로는 일반 도로가 첫 번째로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끌고 다니셔야 될 바로 집 앞에 있는 도로를 말하죠. 모든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모든 교통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이런 농기계까지도 끌고 다닐 수 있는 도로. 두 번째로는 서울하고 부산에만 있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게 있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가는 고속교통에만 사용되는 고속도로가 있죠. 자, 과연 이 세 가지의 도로 중에 여러분들이 과연 다니셔야 될 도로는 어떤 도로겠습니까? 자, 제가 이 칠판에 세 가지의 도로를 써놓은 이유는 근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이 도로를 바꿔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어느 도로냐를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은 속도가 다 틀리게 돼 있죠. 자, 일반 도로는 첫 번째로 아무리 빨리 다녀도 80을 넘길 수가 없는 도로. 고속도로는 100km까지 낼 수 있는 도로.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도로를 순서를 바꿔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숫자에 의해서 숫자 관념이 참 남자보다 적어요. 제가 하도 숫자를 못 외워서 여성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애를 한번 낳으라고 하더군요. 과연 애를 낳으면 머리가 그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의 기법을 살려서
자, 우리나라의 도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순서를 바꿔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랬죠. 왜?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내려갈수록 점점 빨리 가는 도로라는 얘기죠. 숫자를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 도로 써는 모양을 좀 외우시고, 자, 첫 번째가 일반 도로가 80. 그럼 고속도로라는 거는 100km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의 중간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9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까지도 어떤 도로라는 것도 아시면서 도로의 속도에 관한 의미도 같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보시면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몇 차로로 가라,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몇 차선으로 가라.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차로가 맞는 말일까요? 차선이 맞는 말일까요? 자, 대부분들이 아마 1차선으로 가라, 2차선으로 가라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얘기죠. 자, 그럼 차로하고 차선의 의미는 뭘까요? 차로라는 말은 차가 다니는, 차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이런 데를 차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차선이라는 말은 그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이어오는 이 선을 가지고 차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차선으로 가라, 2차선으로 가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중앙선에서 가까운 데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 정말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차선, 2차선이라는 말은 표현을 자제하시고 1차로, 2차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로에 나가면 편도 1차로다, 편도 2차로다.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과연 이 말이 뭡니까? 너랑 나랑 편 먹자. 이 편이라는 게 뭐죠? 나눌 편자죠. 한문으로 따지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너랑 나랑 편을 가르자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선을 나눠서 중앙선에서 가까운 쪽부터 1차로라고 그랬으니까 편도 1차로라는 얘기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편의 길이 하나씩 있는 도로를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라는 말은 뭡니까?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편의 길이 두 개씩 있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차로 도로를 의미하는 거고, 편도 4차로라는 말은 한쪽 편의 길이 4개씩 있다는 말이니까 편도 4차로라는 말은 왕복으로 8차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도로마다 무슨 도로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속도가 틀리니까 우선적으로 내가 무슨 도로를 다니냐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놓은 속도가 틀리니까 차로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 이 도로가 내가 지금 과연 달리고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를 무엇보다 아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도로에 나가보시면 길 가장구역이라는 말도 나오고 안전지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과연 길 가장자리구역이라는 말은 뭘까요? 길 가장자리구역이란,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편의 길이 이렇게 2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중앙선에서 가까운 데부터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차들 보고 다니라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가 다니는 길 전체를 우리가 차도라고 얘기를 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차가 다니는 길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하고 다니는 길,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차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앙선에서 가까운 데부터 1차로, 2차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 가장자리구역이라는 거는 이 끝을 말하죠.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분명히 시내 안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표현을 하죠. 그럼 과연 이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차가 다니는 도로를 차도라고 했으니까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이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인도라는 말은 그 아시안 게임에 온 나라가 인도가 아닌가요? 자, 도로교통법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우리가 보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 가장자리구역이란, 자, 시내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가 분명히 도로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연석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도를 의미하는 거죠.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돌로 이어진 선을 가지고 이제 연석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과연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에서 시내 안에는 분명히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만 시내를 벗어나게 되면 이 보도블록이라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길 옆에 남겨놓은 흙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길 옆에 남겨놓은 부분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보시면 참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주차를 했다, 아니면 정차를 했다. 그럼 과연 이 주차와 정차의 의미는 뭡니까? 두 가지 다 차를 세워놓는 거지만, 주차라는 말은 차를 세워놓고 시간으로 5분 이상 걸리는 거를 주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차라는 말은 5분이 안 걸리게, 그러니까 잠깐 쓰는 거를 정차라고 하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주차라는 말은 5분이 넘는 거를 주차라고 하는데, 과연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주차라는 말은 차를 세워놓고 사람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차를 세워놓고 짐을 싣거나 내리고 있다든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가지고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거는 5분이 더 걸린다라고 해서 주차라고 이렇게 의미가 돼 있고, 정차라는 말은 그 외에 바로 운전자가 도로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정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 보시면 도로 중앙에 노랗게 빗금쳐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에 나가 보시면 아파트 주변이나 한쪽 편에 길이 2개가 넘는, 다시 말해서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이라면 항상 중앙선 가운데에 노랗게 빗금쳐진 부분이 돼 있죠. 자, 이곳을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안전지대라는 말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 안전지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전지대라는 말은 길이 넓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으면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좋겠지만, 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갈 경우가 생기는데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가다 보니까 너무 걸어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행자들 보고 너무 길이 넓은 도로에 한 번에 다 건너가지 못하니까 보행자들 보고 중간에 잠깐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안전지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지대라는 말은 절대로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만 있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차를 몰고 다니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반드시 서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운전자들이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과연 도로에 나가시면 과연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지.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과연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늘 출근길에 그런 차들을 보죠. 자, 도로에 나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항상 제 차를 앞질러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들한테 제가 이상하게 욕은 하지를 못하겠고, 다만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급하면 어저께부터 가지. 참 말도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들어오는 차. 자, 이런 차들한테 과연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될까요? 참 제일 먼저 운전을 배우는 게 차 운전하는 게 아니라 도로상에서 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도로에 나가서 배우는 게 뭐냐? 쉽게 배우는 말이 욕이라고 그러죠. 자, 도로에 나가면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배우는 게 욕인데, 과연 그 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운전을 통해서 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의 자세는 첫 번째가 남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자세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자세여야 되고. 자, 제가 영국은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영국에 나가시면 영국의 운전자들은 항상 그런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도덕심하고 양보심하고.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영국의 운전자들은 그런 거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사고 난 차가 있을 때, 과연 그 독일의 운전자들이나 영국의 운전자들은 어떤 식으로 도로교통법에서 표현을 하냐면, 자, 그 사람이 얼마나 다쳤나 내려서 봐주라고 가르쳐 드리고,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과연 그분의 아픔을 같이 하자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도로에 나가면 과연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냥 자기 갈 길 서로 바빠서, 그래서 운전자의 자세가 너무나 지켜지지가 않죠. 항상 운전의 예절은 운전자의 자세와 같은 건데요. 항상 이기심을 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시고 편법하지 말고 과연 양보하는 마음이 과연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네, 운전자의 자세.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운전을 하자.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과연 면허증을 타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모든 사람들이 법을 다 지키고 운전을 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 피해를 주지 않는 운전이라는 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주차하는 모양의 그 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상에 주차를 할 때는 도로와 평행하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의 간격을 두고 세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도로상에 세워져 있는 차들은 과연 그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집의 차는 과연 주차를 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마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그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속도로 운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도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모든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과연 이 앞에서 말하는 강사는 과연 속도를 지키겠냐?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속도를 지키질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다만 이 속도를 지켜야 되는 그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로에 나가보시면 그런 표지판이 있죠. 동그란 표지판 안에 일반 도로에 나가면 80이라는 숫자가 있고 고속도로에 가면 동그란 표지판 안에 100km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과연 이 80km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속도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넘기시냐 그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20km 초과는 안 합니다. 왜? 20km 초과라는 말은 이런 얘기죠. 과속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고의 대부분이 이 과속에서 오죠. 그래서 방송국 기자분들이 이 과속하는 차량을 한번 쫓아가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과속을 하는 일일까? 쫓아가서 봤더니 그분들의 대부분의 그 가시는 장소는 당구장이다. 아니면 무슨 여자친구랑 약속이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과속을 안 하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과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과속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집에서 대접을 못 받거나 아니면 직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적으로 본인한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으로 그 첫 번째가 과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차들은 차량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를 운전을 하시라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요즘의 차들을 한번 볼까요? 과연 이 도로에 나가서 차를 본인들이 가지고 나서 폐차할 때까지 과연 이 사람들이 하는 자동차의 등록 기간도 모르고 또한 내가 어떠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과연 본인 앞으로 무슨 보험이 들어있을까요?
암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생명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이런 보험이 없다라고 해도 자동차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돼 있죠. 자,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자, 도로에 나가 보시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우리 보험 처리해라. 늘 흔히 쓰는 말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해라. 이런 그냥 막연한 말을 하죠. 근데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책임보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한테는 보상이 적고 피해자한테 하는 이런 보상도 적고 그냥 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강제로 드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보험만 들어가지고서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의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를 사는 모든 운전자는 차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자동차에 어떠한 보험이 있는지, 그래서 책임보험은 강제로 드는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이고 피해자랑 합의를 해주는 보험을 우리가 그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보험료의 가격이 물론 20대에서 차를 사시는 분들은 아마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종합보험을 든다고 하지만 과연 집안에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그 종합보험을 들겠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종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 세 번째는 뭘까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착오를 확보하는 등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참 어려운 난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도로에 나가보시면 이 면허증을 따는 인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기라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다만 도로에 그 삐뚤삐뚤 서 있는 그런 차의 모습보다는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도로상에 정렬을 시킴으로써 이 주차장과 똑같은 그런 교통 질서를 지켜보리라 봅니다. 자, 다음은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운전과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안전하게 가는 거냐에 따라서 그 모든 부분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운전자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운전자의 마음 첫 번째 가짐은 일단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죠.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분명히 보호를 합니다. 근데 도로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보호하되 이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또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생명보호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당연히거니와 이 무단횡단한 사람까지도 꼭 서가지고 보호를 해줘라. 그게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 법을 지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모두 다 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맨 처음에 배우시는 거지 평생 가는 것처럼 운전자의 습관이나 법은 맨 처음에 갖춰주는 그런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인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참을성이 너무 없다라고 하죠. 남이 80km로 가면 나는 100km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로가 적은 상태에서 서로 자기만의 이익을 알고 자기만 이득을 챙기려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정말로 인내하는 마음가짐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양보하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양보죠. 이 양보만 하시면 우리나라 전체 그 자동차 사고로 손실된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 양보만 하면 1년에 12조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가 양보하는 마음가짐이고요. 다섯 번째가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마음. 여섯 번째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입니다. 자, 나만 운전 잘해서 과연 사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나만 운전 잘해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중요한 말은 나만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의 이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고, 7번째는 공익정신과 준법정신 잘 지키기죠. 자, 8번째 교통예절 지키기. 9번째는 친절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났더라도 과연 이러한 사고로서 본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겠지요. 자, 다음은 운전자의 책임을 물어봅니다. 과연 아무리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도로상에서 사고가 안 날이라는 법이 없죠. 자, 그래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과연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 3가지의 책임이, 첫 번째가 운전상의 행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필기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자, 경찰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뭐냐? 이렇게 필기시험에 물어봤더니 떨어지는 분들의 대부분은 답을 뭐라고 하냐면 형사처벌된다, 구속된다,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상이라는 말은 운전면허증이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면허 행정상의 책임이 있고요. 자, 2번째. 자, 일단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돈으로 피해자랑 합의를 봐주는 거를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자, 간혹가다 무대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뭡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됐습니까? 나라에서 본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본인은 그 돈만큼 징역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스운 말로 하루의 징역을 살아야 3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감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운전자로서는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렇게 3가지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운전면허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면허증을 취득하신 후에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말들이지만 꼭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자동차에 대한 구조에 관한 얘기죠. 자동차의 구조나 사람의 구조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자,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딥니까? 심장이죠. 자동차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죠. 자, 이 엔진의 부분을 자동차를 통해서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은 승용차 그림으로 봤을 때 맨 앞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엔진 하나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큰 차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엔진이 1시간 정도만 끌고 다니면 무려 이 엔진의 온도가 2000도나 되게끔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엔진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이 차가 오래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엔진이야말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 다시 말해서 동력이라고 그러죠. 이 동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움직일 동자, 힘력자, 차를 굴러가게 하는 힘을 갖다가 바로 이 엔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엔진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이 차의 수명이 10년 탈자 5년밖에 못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앞쪽에서 연기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이 뒷부분이나 이 옆부분, 이런 부분을 받쳤을 때는 이 차를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엔진에 손상을 입으면 이 차는 무조건 폐차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그래서 필기시험에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뭐냐? 이거를 가지고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이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시동을 거는 일이죠. 그래서 시동을 걸면 부르릉 소리가 나는 거. 그게 바로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죠. 자, 이 엔진이 1시간 정도만 끌고 다니면 2000도나 되게끔 뜨거워진다고 하는 거니까 이 엔진을 식혀주는 것들이 자동차 앞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차는 곧 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엔진 오일이라는 게 필기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차를 모시는 분이 이 엔진 오일에 관해서 모르면 이 사람은 자동차를 몰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보고 직접 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운전석의 계기판에 보시면 이 차가 몇 킬로를 탔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몇 킬로마다 한 번씩 이 오일을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기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은 몇 킬로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이 앞쪽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손을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증을 취득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엔진 오일은 몇 킬로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될까요? 자, 도로교통법에서는 5,000km에 한 번씩 갈아줘라. 자, 어느 분이 필기시험을 보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필기시험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엔진 오일은 몇 킬로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냐?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 5,000km라는 말이 어땠습니다. 근데 다른 보기를 보니까 하나는 10,000km, 하나는 20,000km, 하나는 40,000km. 근데 갑번에 4,000km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분명히 안 배운 게 나왔다고 엉뚱한 곳에다 답을 해고 왔어요. 자, 정답은 뭘까요? 4,000km죠. 왜? 자주 갈아주는 건 그만큼 엔진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말하는 5,000km는 아무리 늦어도 5,000km에 한 번씩은 갈아주라는 얘기죠. 그걸 자주 갈아줬다고 해서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너무 숫자를 외우지 마시고 과연 이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는 꼭 아셔야 되고, 어떤 문제는 또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의 색깔이 뭐냐? 자, 식용유의 색깔은 뭡니까? 노란빛을 띠죠. 자, 오일도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의 색깔은 담황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약간 붉은빛을 띠지만 어쨌든 노란색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엔진 오일의 색깔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또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앞쪽에 뚜껑 여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네트라고 하죠. 자, 이거를 열게 되면 이 엔진의 온도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엔진을 식혀주는 부품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죠. 자,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예요? 자, 이런 말 나오죠. 자, 팬벨트라는 게 뭡니까? 자, 엔진은 엔진 오일 하나만 갖고는 엔진을 식혀주는 작용을 못한다. 그래서 차 앞부분을 열게 되면 이 앞쪽에 바람개비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갖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는 이 돌아가는 거를 갖고 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팬벨트라는 말은 이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는 이런 팬을 돌려주는 벨트를 팬벨트라고 그러죠. 자,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일이 떨어져도 엔진이 불이 나는 거고, 팬벨트가 느슨하거나 끊어져도 엔진을 식히는 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불이 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자, 이런 말 늘 많이 하죠. 냉각수다. 자, 그래서 엔진을 식혀주는 엔진 오일이라든가 팬벨트라든가 냉각수가 부족했을 때는 반드시 차에 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보다도 이 엔진이 얼마나 차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그래서 면허증을 따는 분들이나 차를 모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스스로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필기시험에 구조에 출제가 된다면 과연 이 엔진 쪽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을 보면, 자, 이런 오일을 점검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기울어진 이런 경사면 도로에서는 절대로 가능이 안 되고, 그래서 평지에다 세워놓고 반드시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해야지만 과연 이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그 다음에 용어의 뜻,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이 동력 발생 장치, 엔진과 관련된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처음 쓰니까 좀 떨리고요.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필기시험 전국 면허시험장 합격률이 47%랍니다. 그 47%의 합격률은 학과 시험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위반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응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워지지 않았나 봅니다. 저를 통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 면허증 따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